달빛 우체국.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어느 가을. 오후 이명희는 낡은 자전거에 몸을 맡긴 채 천천히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올해 65, 우체국에서 40년을 일하고 은퇴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옛 직장이 그리워져서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달빛 우체국이라는 이름답게 작은 건물 위로 초승달 모양의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폐업한 이후로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은 이제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자 의외로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실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추억에 잠긴 채 카운터를 만져보고 낡은 의자에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진 명희가 창고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닥 한쪽 구석에 나무 상자가 쓰러져 있고 그 안에서 수백 통의 편지가 쏟아져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들은 모두 황갈색으로 발해어 있었고 우표도 10년 전 것들이었습니다. 명희는 그중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주소는 이 마을 사람이었고 발신인은 서울에 사는 누군가였습니다. 왜 이 편지들이 배달되지 않았을까? 명희의 마음속에 의문이 스물스물 피어올랐습니다. 바닷가 마을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명희는 어젯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편지들을 생각하며 다시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던 편지 한 통을 골라 품에 안고 왔습니다. 수신인은 마을 끝자락에 사는 박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성격이 까칠해서 동네 사람들과도 별로 어울리지 않았지요. 명희가 대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누구시오? 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쌀쌀했습니다. 명희는 편지를 내밀며 10년 전에 배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받자마자 발신인을 확인하고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뜯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이 보낸 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5년 전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지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편지가 내 인생을 살렸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명희는 창고에 남아있는 수백 통의 편지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편지에는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들을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말입니다. 편지 배달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매일 아침 우체국으로 가서 편지 몇 통씩을 가져와 직접 배달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모두들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전쟁 중에 헤어진 남매의 이야기였습니다. 북쪽으로 피난을 떠났던 여동생이 오빠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자신이 무사히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빠는 60년을 기다렸지만 동생 소식을 듣지 못했었지요. 편지를 받고 나서야 동생이 벌써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편지는 첫사랑에게 보내는 고백 편지였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청년이 소녀에게 보낸 순정 가득한 편지였지요. 하지만 받을 사람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명희는 주소를 추적해서 이제 70이 된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편지를 받은 할머니는 까맣게 잊고 있던 청춘의 추억을 되살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편지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술주정뱅이였던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편지였지요. 하지만 이 편지를 받을 자식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명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막내딸이 마음을 열고 편지를 읽었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편지 배달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명희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시선을 느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체국에서 편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가 돌아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최진국, 2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명희씨 오랜만이요.
진국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친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 편지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소? 진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편지 배달을 말리려는 걸까요? 진국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 편지들이 배달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소. 내가 일부러 그랬소.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진국은 당시 우체국장이었는데 어떤 편지들은 마을에 소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임의로 보류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들, 마을 사람들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편지들을 골라서 창고에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편지들 중에는 명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편지들이 아직 남아있소. 그것들을 배달하면 평화롭던 마을이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소.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은 편지들을 계속 배달해야 할지 아니면 진국의 말대로 그냥 두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명희는 진국이 말한 위험한 편지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창고 구석에 따로 묶여있던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겉봉을 보니 정말로 마을 사람들에게 온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보자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을에 존경받는 이장님이 젊은 시절 저질렀던 비리에 대한 제보 편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장로님의 과거 이중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마을 의사의 의료사고 은폐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진국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공개되면 마을이 발칵 뒤집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편지들에도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까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명희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명희는 용기를 내어 첫 번째 편지를 이장님께 전달했습니다. 이장님은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먼.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장님은 그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과 마을 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지를 받고 나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에는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진실은 정말로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편지를 배달한 명희는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진 곳에서 마지막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겉봉을 보는 순간 명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인이 바로 자신 이명희였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발신인은 40년 전에 집을 떠난 남편 김동수였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남편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희야, 미안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랐다.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꼈고 결국 도망치고 말았다. 하지만 떠나와서 깨달았다.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을.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는 용서받고 싶다. 사랑한다, 명희야. 편지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전 태풍이 몰아쳤던 그날이었습니다. 명희는 기억했습니다. 그날 우체국에 물이 새어들어와서 많은 우편물이 젖었었지요. 아마 그때 이 편지도 함께 젖어서 배달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명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불완전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남편의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다가 갔다고 했습니다. 명희는 더욱 슬펐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제때 배달되었다면 두 사람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던 명희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바닷가로 가서 편지에 대한 답장을 써보기로 한 것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명희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말들을 써내려갔습니다. 동수야, 당신의 편지를 받았어요. 40년 만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나도 당신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용서해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답장을 다 쓴 명희는 편지를 병에 넣어 바다에 띄웠습니다. 파도가 편지병을 멀리 실어갔습니다. 명희는 마음속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있던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바닷가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희의 편지 배달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등불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종이에 그리운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을 연등에 매달아 밤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수십 개의 등불이 별빛 아래 천천히 떠올라갔습니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며 하늘로 사라져가는 등불들을 보며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확인되는 밤이었습니다. 편지 배달을 모두 마친 명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달빛 우체국을 다시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우편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명희는 마을 이장님과 상의해서 달빛 우체국을 마을 봉사센터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신기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뭘 할 거예요? 아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명희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편지 대신 마음을 주고받는 곳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옛날 이야기도 듣고 너희들이 읽어주는 책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곳 말이야. 마을 어른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맡기고 잠깐 쉬어갈 수 있어서 좋았고 노인분들은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달빛 우체국은 금세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옛날 이야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돌아가며 자신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어른들은 추억을 되살리며 행복해했습니다. 목요일에는 편지 쓰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어른들이 그리운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실제로 배달도 해주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손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토요일에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젊은 엄마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서 온 우체국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명희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배달되지 못한 편지들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 마을 전체의 행복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달빛 우체국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머무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우체국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편지는 사라져도 사람들의 마음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명희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